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라는 주제로 한 3번에 걸쳐서 연강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사실 뭐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죠.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죠.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500명 확진자, 신규 확진자,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돌파를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미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돌파한 지는 오래됐고, 이 정도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겨울철에 더 많이 퍼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치료제나 백신이 빨리 개발 완성되는 것과, 그 다음에 겨울이 그냥 지나가는 것. 이거 두 개 말고는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 이제 상황인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은 될 겁니다. 어쨌든 치료제나 백신은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게 개발되면 이제 해결은 될 거고, 내년 중에는 이제 내년 봄부터는 상황이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1년이 지난 거예요. 그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부터 1년 정도 지났는데, 이 1년 동안 전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이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서 크게 두드러지게 세 나라가 주목이 됐어요. 그게 이제 남북미죠. 대응 양상도 완전히 다르고 결과도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인데, 한번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2019년 11월 17일에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시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공개가 되진 않았죠. 공개는 거의 12월 달 돼서야 이제 막 공개가 됐는데, 최근에 미국의 그 질병관리통제센터인가요? 그 CDC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2월 달에 미국인의 혈액 샘플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미국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확진자가 맞죠. 감염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11월 17일에 발생을 한 게 이제 최초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는데, 12월 달에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막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근데 알고 보면 사실 12월 달에 이미 다 퍼져나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초에도 이미 미국에 감염자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는 근데 몰랐던 거죠. 그때는 증상이 없었거나 아니면 폐렴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했겠죠. 신종 바이러스라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야 이게 이제 막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제 언제 시작했는지도 사실 약간 미스테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는 11월 17일이 이제 첫 발생인 거고, 그 뒤로 이제 1월 31일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이거 심각하다 이거. 그리고 약 2달 정도, 2달도 아니죠. 1달 반 지나는 3월 11일에 팬데믹을 선언합니다. 팬데믹이라는 게 범유행 전염병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냥 완전 막 퍼지고 있는 그런 전염병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들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잃거나 아니면 사망하거나 이런 피해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이제 전 세계 어떤 인류의 근간이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류 역사를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2의 흑사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흑사병이 유럽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잖아요.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게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 코로나19가 한 차례 이렇게 쭉 휩쓸고 나면 인류 역사가 바뀔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코로나19를 각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떤 가치관과 기준, 원칙을 가지고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전 사회적으로 어떻게 동원이 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건 향후 인류의 미래를 우리가 이제 설계하는 데서도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남북미 세 나라를 차례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한국은 다들 잘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이제 1월 20일에 첫 감염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한시에 거주하던 중국인이 이제 19일날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는데 발열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일단 격리를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확진 판정이 났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국내에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을 했고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우한시의 여행경보 2단계, 여행 자제를 발령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대한항공도 곧바로 우한시의 취항 노선을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전 국민 예방 안내 문자를 발송을 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손 씻기 막 그때부터 막 한참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고 손은 30초 이상 비누에 꼼꼼히 씻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지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4일에 2번 감염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번 감염자 발생 이후에는 그 질본에서 감염자가 어디 돌아다녀가지고 그러니까 1번 감염자는 입국하면서부터 고열이 있으니까 바로 격리가 됐는데 2번 감염자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60몇 명인가를 접촉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질본에서 이 접촉자들 전체에 대해서 능동 감시를 하게 돼요. 능동 감시는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이 좀 이제 특이한데 능동이라는 게 보건소에서 하루에 뭐 몇 번 이렇게 일정 주기로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뭐 열이 나는지 뭐 기침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접촉자가 본인이 이제 체온을 재가지고 열 안 난다, 뭐 기침 안 했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감시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외교부에서는 후베이 성 전역에 대해서 교민들에 대해 철수 권고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다 철수해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내린 거예요. 그다음에 26일에는 3번 감염자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우한시에서 입국한 사람인데 증상이 없었어요. 증상이 없으니까 신경 안 썼던 거죠. 그래서 질본에서는 이거 능동 감시를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하는 거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범위와 방역 기준을 대폭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일에 4번 감염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감염자가 나타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격상을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들이 막 퍼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담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 교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기를 파견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페루, 에티오피아 이 6개 나라, 이 나라들의 전세기를 파견을 해요. 뭐 전세기도 있고 대통령 전용기. 근데 대통령 전용기라는 표현은 약간 좀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탄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용기가 몇 대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6대인가 7대인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 중에 한 대고 실제 대통령이 타기보다는 주로 이제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 가거나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비행기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비행기를 이제 직접 동원을 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그만큼 적극적으로 우리 교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각국과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비행기 보내서 우리 교민들 다 철수시킬 테니까 협조해라. 대신 우리가 뭐 마스크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감동적인 모습인 거죠.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한국은 통제가 아주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2월 19일 날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죠.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라는 교회. 신천지가 사실 그 전에는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뭐 그냥 여러 교회 중 하나인가 보다, 교파 중 하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신천지가 막 사이비교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나게 알려지게 된 게 바로 이 사태입니다. 2월 19일 날 대구의 신천지 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범정부 특별대책지원단을 대구에 파견을 합니다. 그 다음날 20일에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8명이 발생하면서 충격에 빠뜨리죠, 전 국민을. 지금은 뭐 38명 발생은 정말 준수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며칠에 한 명씩 발병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하루에 38명이 발병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때는. 그래서 소방청에서는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해서 전국의 구급차와 구급대원들을 막 집결을 시켜요, 대구에. 23일에는 602명이 발생합니다. 이건 뭐 거의 이제 패닉에 빠질 수준인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 심각으로 격상을 합니다. 근데 아마 다들 기억하겠지만 신천지 교회가 전국에 엄청 많이 있어요.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전국에 엄청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이렇게 밀집해가지고 예배를 하면서 이게 침이 이제 막 튀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감염이 엄청 잘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보고 또 전국으로 흩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전국에 이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포교 방식 자체가 자기가 신천지라는 걸 숨기고 다른 교회에 잠입을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한테 포교를 해가지고 이 교인을 빼돌리는 그런 방식의 포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교회에 잠입했는지를 절대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밝히는 순간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선 파악에 완전히 비협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 입장에서는 미쳐버릴 지경인 거죠. 이 사람들이 어디 갔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어느 교회 갔는지 얘기해야 그 교회 교인들한테 뭐 격리를 시키든지 뭐 검사를 해보라고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이제 그걸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막 신천지 교회를 압수수색해가지고 교인 명단을 막 빼오고 막 이런 이제 상황까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대구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대구 지자체의 대응이 되게 중요한데 이 대구시장이 계속 우는 소리만 하고 기절하는 쇼나 하면서 정부에서 책임져라 난 모르겠다 거의 이렇게 손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대구에 이제 이 엄청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쫙 퍼져버린 거죠. 그래서 26일에 1261년, 28일에 2337년, 29일에 3150명, 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쫙 늘어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창궐하는 수준에 이르는 거죠. 이게 그래서 4월까지 계속 이 여파가 가가지고 겨우 진정을 시켰어요. 겨우 진정시켜놨더니 이제 2차 사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태원 클럽. 사태죠. 5월 초에 이태원에 가면 이제 클럽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 클럽에 확진자가 가가지고 같이 그냥 클럽에서 뭐 합니까? 춤추고 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마스크 쓰고 춤추겠어요. 막 그런 거 없죠. 막 침이 사방군데 튀어가지고 집단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제 한 번에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 클럽 안에서. 근데 이 사람이 또 클럽을 한 군데 간 게 아니라 하룻밤 사이 클럽을 여러 군데를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막 퍼뜨리고 다니는.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논란이 많았죠. 뭐 일부러 그랬냐? 뭐 도대체 이 시국에 왜 그랬냐? 막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뭐 근데 클럽에서 노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식으로 논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논란이 됐고 결국 정부에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유흥시설, 뭐 술집, 노래방, 뭐 이런 클럽,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데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 이 사람들은 다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으라는 거냐. 이래가지고 이제 경제 논리 때문에 집합금지를 못 내렸어요. 그래서 사실 논란이 많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교회 같은 경우는 아니 똑같이 그 집합을 하는데 왜 교회는 예배를 보지 말라고 그러고 클럽은 계속 영업을 하라고 하냐 이건 불평등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때 이제 신천지 때문에 엄청 교회들이 두드러 맞을 때여가지고 인정은 안 됐지만 사실 합리적인 그 반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이태원 클럽에서 우려했던 사건이 터지면서 결국 이제 유흥시설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때 또 새로운 그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이 이태원 클럽이 과연 그 사람 그 이제 막 돌아다녔던 그 확진자가 문제였냐, 주한미군의 문제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태원에 이제 주한미군이 많이 놀러 간다는 거 알려져 있고 주한미군이 우리 방역에서 완전히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에서 질본이나 보건복지부나 정부가 열심히 방역을 해도 주한미군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막 마음대로 마스크도 안 쓰고 나라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이태원에서 발병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형 자체가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 유형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공개되면서 야 이건 진짜 이상한데 주한미군 때문에 퍼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좀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그래가지고 여름이 되면서 이제 보통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여름에는 습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다들 안심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8.15 한여름이죠. 8.15에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3차 사태가 이제 발발을 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있었던 사랑제일교회가 사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기에 이제 막 퍼져가지고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태극기 집회를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전국에서 태극기 집회에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것도 노년층 중심이다 보니까 노년층들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되게 취약하단 말이에요. 걸리면 사망할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정광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 퍼뜨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거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또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자기 이제 손자, 손녀들한테 퍼뜨리고 이 애들이 어린이집 가가지고 어린이집에서 또 퍼뜨리고 막 이런 이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처음으로 2단계가 발령이 됐죠. 2단계가 발령이 되면은 뭐 커피 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만 할 수 있게, 매장에서 못 먹게. 그 다음에 식당이 뭐 9시 이후에는 모두 영업을 종료해야 되고, 막 이런 이제 제한이 막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식당, 커피점 이런 이제 자영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죠. 국민들도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됐어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식당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상황 발생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이제 충격. 9시 이후에 술을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으려면 집에서 먹거나 아니면 어디 이제 뭐 길거리 어디에 숨어서 먹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완전 황당한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또 뭐 좀 건전한 문화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약간 좀 황당하지만 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가을 내내 이제 국민들이 엄청 시달렸는데 11월 22일 날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을 인정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겨울이 되면서 날이 추워지면서 다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다시 재발령했죠.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1.5단계 발령을 했어요. 지역들도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이제 전국적으로 하루에 500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인 거죠.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일단 정부의 노력에서 저는 가장 돋보였더라고 생각하는 건 정보 공개 문제예요. 보통은 정부에서는 이런 이제 전염병이 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정보를 좀 숨기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국민 여론이 좀 동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부 지지율도 깎아먹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숨기려고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다 공개를 했어요. 확진자가 몇 명 발생했고 누구 어디서 발생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를 돌아다녔고 그래서 동선이 어디니까 거기 갔던 사람들은 다 검사를 받아라, 자가격리해라, 그 지역은 폐쇄하고 봉쇄하고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빠르게 잡을 수 있었다. 효과적으로 잡았다. 뭐 이렇게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제도도 많이 개선했죠.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더 강한 이제 힘을 부여하게 됐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협조를 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마스크 쓰기를 막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마스크 쓰기를 강제화하기 전에 이미 사실상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죠. 아주 극소수의 마스크 쓰는 걸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 다음에 중국 우한에서 교민들을 데려오고 뭐 다른 나라에서 교민들 데려오면 이 사람들이 일단 들어오면은 일정 기간 격리 수용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딘가에 격리 수용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격리 수용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지목됐던 게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의 한 시설들에 지목이 됐어요. 초반에는 막 거기 이제 그때 자유한국당이었나요? 거기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반발을 했어요. 근데 여론의 지탄을 받고 나서 여론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현지 지역 여론도 바뀌어가지고 주민들이 한 가족처럼 대해주겠다. 그래서 막 환영 플랑도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죠. 그래서 좀 국민들의 감동을 또 주게 됐고 그 다음에 스스로 국민들이 알아서 여행도 자제하고 모임도 자제하고 뭐 이러면서 모두가 불편을 겪지만 그래도 힘을 모아서 이 코로나19를 없애보자 이렇게 노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이 방역 모범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꼽혀요. 이건 자랑할 만하다. 물론 피해자 많이 있었죠. 누적 확진자 34,201명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누적 확진자 숫자로 이렇게 세계 순위를 매겨오면 90위.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들보다는 다 잘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인구 비례로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13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이 방역 모범 하고 있다. 아주 이제 뭐 작은 소국들을 제외하면 거의 웬만한 나라들보다는 가장 잘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망자가 526명이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확진자들 중에서 사망자가 몇 %인가 이걸 따진 게 이제 치명률이라고 부르는데 이 치명률은 세계적으로 따지면 112 정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치료를 잘했다는 거예요.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를 잘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치료를 아주 잘하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치자가 27,653명이나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나름 방역에서 상당히 성공한 모범 국가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 두 번째로 북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이제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없죠.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언급하고 실제 대비를 한 건 1월 하순으로 보여집니다. 처음으로 이제 나왔던 게 1월 22일에 외국 언론을 통해 가지고 나온 거예요. 북중 국경을 폐쇄하고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금지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북한 여행을 가려고 기차표 끊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이게 금지되는 바람에 여행을 못 가고 다 취소하고 막 이런 이제 혼란이 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강경한 조치였던 거죠. 한국은 그때 이 국경 폐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중국인 입국 금지 여론도 있었는데 입국을 금지하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통제를 좀 했죠.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를 하긴 했는데 금지를 안 했어요. 근데 북한은 아예 금지를 해버린 거예요. 들어오지 마! 외국인들은 절대 못 들어와! 이렇게 막아버린 거죠. 그다음에 1월 28일에 이제 노동신문에서 코로나19에 대처해서 어떻게 지금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소개를 쭉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충 이제 예방 중심으로 많이 방역 조치를 하더라,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 보건소에 뭐 교육 자료를 보내고, 그 다음에 중앙에 보건팀들이 각 지역에 이게 파견이 되고, 뭐 방역 항만이나 공항에서 방역 조치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조치들을 쭉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좀 알게 됐어요. 그다음에 1월 30일에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서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상당히 이제 초미의 관심, 국가적인 초미의 관심이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됐고요. 같은 날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합의하에 운영 중단을, 잠정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2월 8일 날 북한에 이제 건군절이라는 이제 국가 명절이죠. 이때 열병식을 준비하는 그 정황이 많이 포착이 됐었는데 취소를 해버렸어요. 이거 위험하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4월에 평양 국제 마라톤이라고 매년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도 뭐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라톤을 하려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2월 달에 미리 취소를 해버립니다. 우리 4월 달에 계획했던 거 취소!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월 22일에는 외국 방문 경력자나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접촉한 사람들이 격리를 하는데, 격리가 원래 15일이었는데 30일로 연장을 합니다. 30일 동안은 격리해야 된다. 이렇게. 상당히 고강도의 조치들을 계속 취한 거죠. 그리고 2월 29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엽니다. 여기서 이 북한이 선제적이고 결정적인 방어 대책을 취했는데 이건 아주 잘한 거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립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조심하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어느 정도 위험한지가 모르니까 안심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차단하고 봐야 되는 거다. 근데 일단 무조건 차단하고 다른 나라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차단하길 잘했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제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신종플루라고 있잖아요. 신종플루보다 훨씬 전염력이 강하다라는 게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전염력의 바이러스는 사실 흔치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북한에서는 초반에 미리 차단을 해버리는 걸 아주 잘했다라고 좀 평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더 철저한 조치들을 만들어야 된다. 법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고 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중앙에서는 엄청 관심을 쏟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또 이렇게 약간 안일하게 대처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21일에 노동신문에 보도가 된 건데, 강원도 천내군 인민위원장이 그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술자리 열고 막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철저하게 지침을 내렸는데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 위반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출당을 하는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당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은 뭡니까? 사법 처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옥에 가거나 무슨 벌금형을 받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당에서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의 이제 노동당 내에 가장 최고 수위의 책벌입니다, 이게. 당에서는 무슨 어떤 사법 처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사법기관에서, 재판부에서 이제 사법 처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당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징계가 있겠죠. 뭐 당권 정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최고 수준의 처벌이 출당이에요. 당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너는 당원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자리를 열었는데 그게 당의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너는 당원의 자격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법 처리를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건 뭐 언론의 보도는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만큼 이 코로나19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이게 조금이라도 빈틈. 사실 우리는 술자리 갖지 말아라고 해도 좀 몰래 숨어서 술 먹는다고 해서 막 그거 가지고 크게 막 문제 삼고 막 징계 내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출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다음에 4월 11일에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당 중앙위 국무위원회 내각 3자 명의의 공동 결정서를 채택해서 코로나19에 대처해서 특단의 조치들을 내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결정서를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 북한이 원래 이제 국가적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 성장을 얼마나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부득이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피해를 입더라도 방역이 우선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이건.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북한에서는 계속 그냥 방역을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만 들리다가 7월 달 들어서 갑자기 이제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7월 19일에 김모 씨라고 탈북자가 있는데 이 탈북자가 한강 하구를 헤엄을 쳐가지고 개성으로 몰래 미리북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좀 이제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일단 이 사람이 약간 의심 증상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의심 증상이 있었다. 그래서 확진자 아니냐 혹시 감염자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가진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은 19일날 미리북을 했는데 자기 아는 사람 집에 숨어서 있다가 24일에야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 동안 숨어 있었던 거죠. 그 5일 동안 숨어 있으면서 여러 사람을 접촉을 또 했나 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제서야 알려지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7월 25일에 당 중앙위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합니다. 긴급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큰 사건이다. 비상사건이다. 그래서 개성 전체를 완전히 봉쇄하고 개성 안에서도 구역별로 완전히 이제 격패를 다 해가지고 개성 시민들도 서로 이렇게 다른 구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딱딱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집에 있으라는 거죠. 이거는 이 정도면. 그렇게 하고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 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초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최전방에 이제 그 초소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19일에 몰래 헤엄쳐가지고 넘어와가지고 5일 동안 숨어 있었는데 이거를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경계가 완전히 풀린 거다. 그래가지고 이 해당 부대 관계자들이 엄청 처벌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크게 보고 막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WHO의 그 평양 사무국 소장이 나중에 이제 발표한 거는 그 김 씨는 조사 결과 감염자가 아니었다.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김 씨를 접촉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을 접촉한 2차 접촉자들까지 전부 다 격리를 했다가 음성 판정 나온 뒤에 이제 풀어줬다. 뭐 이런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 직후에 8월 5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또 당 중앙위원회 정무회의를 열어가지고 개성이 완전히 이제 폐쇄가 돼버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시민들에게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특별 지원하라 이렇게 이제 또 지시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특별 이제 생필품들 같은 것들이 막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10월 10일 날 당창건 75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뭐 국내에서도 막 그 방송에 다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마스크를 안 쓰고 수십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막 그 전국에서 또 막 북한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결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열병식 구경도 하고 막 했습니다. 일부 기념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또 썼더라고요. 근데 열병식은 확실히 아무도 안 썼어요. 그런 이제 되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우리 코로나 없다. 마스크 안 써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 우리는 이걸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걸 연설을 통해서 밝히죠. 그래서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연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제 놀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 거는 북한에서 상당한 좀 노력을 기울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당 중앙위에 주요 회의를 주재한 게 8번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코로나19 대응에 상당한 이제 국가적 관심을 돌렸던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방역을 하겠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신속하게 국경 폐쇄를 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북한 국민들도 원래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없었대요. 근데 마스크를 쓰라 해서 막 마스크 쓰는 법 이런 것들 막 교육을 해가지고 전부가 다 마스크를 쓰는 그런 이제 상황을 됐죠. 그래서 북한 국민들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자, 이런 노력 끝에 했는데 많은 언론들에서 북한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당연히 있을 거다. 숨기고 있는 거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참 그게 의아한데
여러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공개하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뭐 사설 기관도 있고, 뭐, 해외 사이트도 있고, 뭐 위키백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죠. 근데 그런 데들을 보면은 북한을 어떻게 하냐면 확진자 0명이라고 표기를 안 하고 의심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하고도 색깔이 달라요. 지도에 딱 색깔 표시한 걸 보면은.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그런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확진자가 없는데 설마 없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나라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 나라 정부의 발표와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 나라는 독재 국가라서 숨겼을 것이다. 이 나라는 봉건 국가라서 숨겼을 것이다. 이 나라는 의료시설이 낙후하니까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데는 없어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북한에 대해서만 이 나라는 수상해, 숨기고 있을 거야, 의심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평양 사무소장이 11월 초에 밝힌 바에 따르면 10월 29일까지 북한에서 검진을 해본 결과 누적 12,072명을 검사를 했고 이 중에 확진자는 0명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정한 거예요. 확진자 0명이다. 좀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나라가 북한을 제외하면은 키리바시, 미크로네시아, 나우르, 팔라우, 사모아, 통가, 투발루 이 나라들은 전부 그 오세아니아 주에 있는 그 섬나라들입니다. 조그만 섬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나라들은 재빨리 코로나19가 확산되네? 국경 폐쇄. 대부분 또 관광지예요. 관광 산업에 타격을 입더라도 어쩔 수 없어. 국경 폐쇄. 아무도 못 들어와.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런 나라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다 건너서 날아가서 전염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안 들어가면 그냥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발병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7개 나라들이 설마 없겠어? 있을 거야. 숨기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똑같이 국경을 폐쇄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북한에 대해서는 아니야 그래도 있을 거야 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진짜 이 끈질긴 의심병. 아무튼 공식적으로 북한은 확진자 0명이고 사실 좀 믿기 힘들긴 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섬나라도 아니고 대륙에 붙어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확진자 0명이지? 정말 신기한 일이긴 하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아주 특이한 경우가 바로 북한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진짜 안타까운 경우죠. 지금 뭐 하루에도 뭐 10만 명, 20만 명씩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정도니까 뭐 우리나라 전체 누적 확진자보다 더 많은 수가 하루에 막 발병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심각하죠. 미국도 사실 12월 달에 이미 감염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건 이제 최근에 이제 밝혀진 거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공식적으로는 1월 20일에 1번 확진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에도 드디어 발병자가 나타났다.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월 30일에 대통령 직속으로 태스크포스 실행기구? 집행기구?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1월 31일에 국무부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중국 여행 금지를 선포를 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을 다 막아버려요. 차단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미국의 기본 입장은 뭐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발병한 중국 바이러스고 중국인만 차단하면 들어올 일은 없다. 중국인만 차단하면 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중국 지역 바이러스다 저건.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월달 들면서 점점 감염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주, 플로리다주, 캘리포니아주 같은 주요 주 9개 주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그래가지고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그 지역을 봉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 방위군을 투입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뭐 검역을 하고 뭐 소독을 하고 막 이런 이제 일들을 막 벌입니다. 3월 13일엔 트럼프도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요. 3월 18일에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출 금지령을 내리기에 이제 이릅니다. 그래서 일부 시와 주에서 집 밖으로 나오지 마시오. 집 밖으로 나오면 바로 이제 막 경찰이 가가지고 체포해버리고 막 이런 이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뭐 밖에 나오면 무조건 감염이다 이건 이런 거죠. 이런 이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이미 사실 늦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3월 19일에 확진자가 1만 명이 됐고 3월 26일에는 확진자 수에서 세계 1위로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갑자기 이렇게 쫙 늘어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할 수가 있느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냐.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뭐. 근데 그 이유는 사실 따로 밝혀진 건 없어요. 그냥 마스크 안 쓰니까.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안 지키니까. 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튼 이쯤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 코로나19를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휘기구가 없다 지금. 그래가지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장이 돼가지고 컨트롤 타워를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를 휴교를 시키고 영화관도 다 폐쇄.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모두 다 없애버리고 공원 안에서 사람들이 뭐 2m 이상 거리를 둬. 그래서 2m 이내로 다가오면 바로 체포해버리고 벌금 내리고 막 이런 이제 상황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늦은 것 아닌가. 4월 6일에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섰는데 5월 26일에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퍼지는 거예요.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올라가가지고 이게 이제 거의 미국 상황이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4월 이후에 미국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상 이거 무정부 상태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뭐 대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 대혼란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트럼프가 있었어요. 그리고 좀 황당한데 트럼프가 초반에 진짜 헛발질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거 뭐 그냥 단순한 독감이다. 별거 아니다. 우리는 잘 통제하고 있다. 정부 믿어라. 좀 있으면 다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는데 트럼프가 위기의식이 없구나. 되게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밥 우드워드라고 되게 유명한 기자가 트럼프를 수차례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걸로 쓴 책이 있어요. 경로라는 책. 레이지 영어로.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인터뷰를 하면서 보니까 트럼프가 실토를 한 거죠. 사실 위험한 거 알고 있었다고.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혼란이 일어날까봐 숨겼다. 좀 자중시킨 거다 이건. 라고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트럼프 말이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올해 대선이 있으니까 은폐한 거구나. 정보를 은폐하고 국민들을 속인 거구나. 라고 누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아무튼 그러면서 트럼프가 온갖 혼란을 다 주도해서 만들어냈어요. 마스크 쓸모없다 그래가지고 질병통제센터에서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거기선 그러는데 나는 안 쓸 거야? 라고 해버리고 마스크를 아예 안 써버리고 다니다가 나중에 결국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살균제를 사람 몸에 주사하면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아주 위험한 발언이죠. 살균제 주사하면 죽어요 사람. 그래가지고 실제 그 트럼프의 그 트윗을 보고 미국 내에서 살균제를 주사하다가 막 죽었다 뭐 이런 소문이 막 돌고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막 이게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이제 일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코로나19 무서워가지고 경제활동 안 하니까 경제가 죽는다. 경제활동 해라. 경제활동 뭐 학교 재개하고 가게도 다 문 열어. 경제활동 재개해. 안 하면 뭐 연방 예산 지원 안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경제만 돌아가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런 이제 막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황당한 주장이 이거죠. 검사를 안 하면 확진자가 없다. 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냐. 이게 아주 정확한 말이죠. 검사를 안 하면 확진자가 없겠죠, 당연히. 확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검사를 안 하니까. 대통령이 할 얘기 아니죠, 이거는. 진짜. 무슨 술자리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대통령이 공식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만 이랬냐?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주요 인물들이 다 헛발질을 막 했습니다. 뭐 백악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 통제 안 할 건데요? 이런 얘기했다가 막 질타를 받고 백악관 과학기술처는 트럼프의 최대 업적 팬데믹 종식. 뭘 종식을 해요 지금? 창고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이제 상황이라든지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뭐라 했냐면 일부 주에서 그 시민들 밖에 나오지 마세요. 외출하지 마세요. 라고 한 걸 두고 이거는 미국 역사상 노예제 다음 가는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자기 집 밖에 마음대로 외출도 못 하냐? 다 풀어라.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 연방 법원에서 연방 판사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내렸던 그 셧다운 조치가 위헌이다. 풀어라. 이런 식으로 방역을 오히려 방해하고 다니는 이런 이제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이제 그 대혼란 빠져가지고 지금 뭐 누적 확진자가 1338만 명이나 됩니다. 미국인의 4%가 확진됐고요. 전 세계 확진자의 2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압도적 비중. 거의 4분의 1 가까운 수치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사망자가 26만 6천 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치명률이 2%.
정도 되고 전 세계 사망자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 어떤 확진자 수로 놓고 봐도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상황이 정말 심란하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이제 최근에 뉴스들을 찾아보면 이런 뉴스들 금방 막 찾을 수 있어요. 막 의료 체제가 완전히 붕괴됐다. 그래서 코로나에 감염된 의사가 이 코로나 치료하러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시신이 넘쳐나가지고 시신 처리를 못해가지고 주 방위군에다가 심지어는 죄수들까지 투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징역살이를 하면은 감옥에 갇힌 채로 노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노역을 시체 치우는 일을 노역을 주는 거예요. 야, 우리 시체 치울 사람 없으니까 너가 가서 시체 치워라. 그래가지고 냉동 트레일러를 막 갖다 놓고 시체를 막 갖다 싣는데 그걸 어디다 또 갖고 부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트레일러에다가 시체를 막 수백 구의 시체를 놔두고 그냥 방치를 하고 막 이런 이제 상황 발생하고 뉴욕 같은 경우는 아예 무인도 하나에다가 그냥 시신을 다 매장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하고 사회 체제가 이제 붕괴를 하는 그런 상황. 미국에서는 뭐 중환자실에 그 중환자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된 증상이 심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이제 포기 수준으로 가서 뭐 사람이 이제 숨이 넘어가면 일단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인공호흡을 6번 해보고 포기. 어차피 죽을 것 같아. 예, 포기. 그리고 뭐 의사들끼리 뭐 야 중환자실은 뭐 시신구덩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막 그 말까지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알려지면서 난리가 나죠. 그래서 미국의 상황은 진짜 와 저 정도면 인간 생지옥 아닌가? 영화에서나 보는 아포칼립스가 이제 눈앞에 딱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남북미가 이제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했고 그 결과가 지금 어떠한가를 오늘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특징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비교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